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책 중에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그 책 아시죠? 변화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워낙 유명하다 보니 읽은 분들도 많을 거고 안 봤어도 제목 정도는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제 책장에도 꽂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지금 상황에 들어도 상당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오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한 20년 전에 대학교 때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이 얘기로 오늘 내용을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책의 내용은 이래요. 햄과 허라는 꼬마아이 2명과 생쥐 2마리가 나와서 미로 속을 헤매며 치즈를 찾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치즈를 찾아 나선 이유는 그들에게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넷은 미로 속을 헤매다 길을 잃기도 하고 벽에 부딪히기도 하면서 온갖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요. 그러다 결국 커다란 치즈 창고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매일매일 치즈 창고에 들려 배부르게 치즈를 즐기면서 나름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에 빠져들게 되죠. 근데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두 생쥐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치즈 창고를 체크해서 치즈 냄새도 맡아보고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 창고에서 뭔가 바뀐 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한 뒤에 치즈를 먹었습니다. 진짜 그냥 쥐들처럼 살살 살펴가면서 치즈를 먹은 거네요. 그쵸. 생쥐들이 생각은 단순하겠지만 직관력은 매우 뛰어났어요. 상황을 분석하는 그런 머리는 없었지만 매일매일 치즈 창고를 확인할 때마다 치즈가 줄어들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언젠간 이 치즈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죠. 맞아요. 근데 햄과 허라는 두 꼬마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연한 걸 몰랐습니다. 매일같이 치즈를 즐기는 데만 빠져 있었던 건데요. 갈 때마다 치즈 창고에 치즈는 있었고 언제나 치즈 자체가 풍족했기 때문에 굳이 일찍 일어나서 서두를 필요도 없어서 나태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태함에 빠진 나머지 치즈 창고에서 지금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전혀 감지하지 못했죠. 치즈 창고에서 치즈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현재의 행복과 만족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고 언제나 치즈가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치즈는 계속 있을 거라고 타성에 젖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생쥐와 꼬마들의 차이는 치즈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는 부분하고 언젠가 치즈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와 치즈는 계속 있을 것이다 정도의 생각 차이 정도가 있었지. 그때까지 꼬마도 생쥐도 풍족하게 치즈를 먹고 있었던 건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다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언제나 창고 안에 있던 치즈가 모두 사라지게 된 거예요. 생쥐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지금까지 치즈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언젠가 치즈가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그저 올 것이 왔다고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생쥐들은 새 치즈를 찾아서 미로 속으로 다시 들어가기로 결정하게 되죠. 진짜 단순하게 생각한 거네요. 이제 치즈가 없으니까 새로운 치즈 창고를 찾아서 딱 떠난 거네요. 네,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자마자 빠르게 받아들인 거죠. 근데 꼬마들은 생쥐들처럼 새로운 치즈 창고 찾아서 안 떠났죠. 그렇죠. 그래야 이야기가 이어지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는 치즈가 사라진 뒤에 꼬마들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생쥐처럼 행동해야 하는 걸 알지만 근데 실제로는 앞으로 이야기할 꼬마들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꼬마들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치즈 창고가 비어있는 걸 확인하자마자 꼬마들은 먼저 당황하게 됩니다. 치즈가 사라진 문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건데요. 허둥거리며 어찌할 바를 몰라서 결정도 못하고 머뭇거리며 망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은 누가 내 치즈를 옮겼냐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며 존재도 모르는 상대를 향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화만 내고 고민하고 또 화만 내고 고민하면서 어떠한 결심이나 아무런 행동도 못하면서 허무하게 시간만 계속 흘려보내게 되죠. 별의별 고민을 했겠죠. 누가 훔쳐갔나 숨겼나 다른 치즈를 찾아 떠나야 되나 그렇다고 떠난다고 해서 치즈를 찾는 보장도 없을 텐데 고생만 하면 어쩌지 하면서 어떤 액션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었겠죠. 맞아요. 어렵게 얘기할 것 없이 햄과 허 이 두 꼬마들은 긍정적인 변화가 아닌 부정적으로 바뀐 이 변화를 못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날이 갈수록 점점 배는 고파지고 화를 낼수록 분노의 강도는 커지고 이제는 치즈가 사라진 사태를 두고 서로한테 책임을 돌리기까지 했어요. 이러다 이제 의견이 갈리게 된 겁니다. 결국 배가 고파지니까 허가 햄에게 새로운 치즈를 찾으러 떠나자고 그렇게 말하는데 햄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다. 우리가 떠난 사이에 창고의 치즈가 다시 채워지면 어떡할 거냐. 이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게 맞다 하면서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허는 혼자서 새로운 치즈를 찾아 미로 속으로 그렇게 떠나기로 결심하게 됐어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는데요. 햄의 말처럼 다시 치즈가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미련도 있었고 다시 미로 속으로 들어가자니 두렵기도 하고 막연했죠. 하지만 결국 허는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치즈 창고를 찾게 됐고요. 거기에는 이미 먼저 떠났던 반가운 그 생쥐 2마리도 있었죠. 그 생쥐들과 허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한 케이스네요. 과거의 사고방식을 걷어내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 용기를 바탕으로요. 네. 이 내용에서 현재 시점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하고 되게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누렸던 치즈가 있는데요. 그 치즈는 바로 고성장, 저물가, 저금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누리던 치즈가 고성장, 저물가, 저금리였다는 거죠. 다 좋은 거네요. 네. 냉전 체제 이후로 공산 진영에 갇혀있던 시장이 열리면서 세계가 고성장을 내달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고성장에는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동반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저임금 국가들이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비용 상승 압박을 막아 고성장 와중에도 그 성장세에 비해서 저물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성장 와중에서는 고금리가 따라오는 건데 인플레이션도 낮다 보니 저금리를 누릴 수 있었죠. 고성장, 저물가, 저금리, 그게 당연한 게 아니네요. 치즈를 즐기고 있었던 거네요. 네. 이 치즈를 통해서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렸던 그 배경에는 세계화와 글로벌 금융경제 확대에 기반한 풍부한 유동성이 경제 기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안겼던 이런 치즈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건데요. 아니, 치즈가 거의 고갈돼 가고 있는 겁니다. 저물가 시대에서 이제는 고물가 시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금리도 계속 높아지면서 고금리 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확대될 시장도 없고 마이너스 성장까지 우려될 정도로 경제 성장은 계속 낮아지고 있죠. 고성장, 저물가, 저금리라는 그런 치즈가 사라지고 이제는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로 변하고 있는 거네요. 그쵸. 근데 80년대 이후 세계화와 금융시장의 급격한 확대를 통해서 풍요로움을 누린 이후로 수십 년 동안에 지금 같은 이런 경제 상황이 없었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라면 치즈 창고에서 치즈가 계속 줄어드는 것처럼 지금 경제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미 이 치즈는 2008년 금융위기 전부터 줄어들고 있었고 코로나 상황에 직면해 세계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지금 치즈가 확연하게 줄어든 게 보이는 상황이죠. 사실은 지금까지 영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치즈가 줄어든다는 걸 알려왔는데요. 지금 세계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과도하게 돈을 풀고 있다. 심한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 근데 물가 상승이 일어나니까 일시적이다. 대비책이 있다 하면서 이걸 심각하게 안 받아들였죠. 그러다 물가 상승이 굉장히 심각해졌고 정작 물가 상승이 이렇게 심각해지고 나서 보니까 있다고 했던 해결책마저도 지금 상황에선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계속 올려도 물가는 안 잡히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바뀌어가고 있는 건데요. 예전에 저금리 시대에 이자 2% 사회에서는 그게 투자든 사업이든 이자 2%보다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만큼 돈 될 게 많은 사회라는 말이죠. 근데 만약에 고금리 시대라서 이자가 많이 오르게 되면 예를 들어 이자가 한 6% 됐다. 이런 사회에서는 6% 이하의 사업이나 투자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만큼 돈을 벌고 수익 내기가 힘든 사회로 변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침체가 와도 결국에는 회복되고 다시 성장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게 햄이 허에게 말했던 것 같은 것 같기도 한데요. 빈 치즈 창고에 다시 치즈가 채워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빈 창고에 있어야 된다고 했던 말, 그런 거 말이죠. 맞아요. 지금 전체적인 경제 여건이 모두 변화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아직 앞에서의 두 아이처럼 이걸 못 느끼고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허둥지둥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회 지도층과 경제 관료들이 이렇게 선택하면 이게 터질 것 같고 저렇게 선택하면 또 저게 터지니까 자기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판단을 미루면서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앞에서 꼬마들이 본격적으로 배고파지기 이전에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왜 사라졌지 어디 사라졌지 하면서 망설이고 있을 때 그거네요. 네, 이게 딱 지금까지의 상황인 겁니다. 그럼 앞에서 아이들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 다투고 싸울 가능성이 되게 높죠.
경제가 침체되고 자산 가격이 무너지고 일자리는 사라지게 되면서 진짜 배고픈 상황이 되니까 그럼 이제 없는 치즈를 가지고 싸우고 정쟁을 벌이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할지도 모르면서 서로 분노만 가지고 싸움만 할 뿐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상황만 계속 지속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는 빈 창고에 다시 치즈가 채워질 거라고 기대할 거고 또 다른 누구는 배고파진 이후에야 쫓기듯이 새로운 치즈 창고를 찾아 미로 속으로 떠날 겁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사람은 지금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들이고 미련이 남고 두려워도 새로운 치즈를 찾아서 떠나야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타성에 젖어 있다는 사실이죠. 투자하는 관점에서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변화의 흐름은 외면한 채 기존에 습득했던 지식과 사고방식에만 의존해서 투자 판단을 내리고 있고 경제지식, 소비습관, 대출에 대한 사고방식 등 이런 것들이 과거의 경제 패러다임에 갇혀서 못 헤어나오고 있죠. 지금 현재로서는 앞에 햄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태어날 때부터 혹은 학생 때부터 거의 평생을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속에서 보내다 보니까 이 변화가 더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설마 하기도 하고 다시 회복되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평생을 부동산은 결국엔 계속 오른다는 걸 보고 살았고 현찰은 지고 있는 것보다 굴려야 되는 걸 보고 살았고 대출은 받을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게 좋은 거고 그게 지금껏 경험으로 지식으로 몸에 굳어졌는데 이런 많은 것들이 변화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맞아요. 저 역시도 같은 인간으로서 크게 다를 게 없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례적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이례적이라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라면 그건 더 이상 이례적인 게 아니겠죠. 변화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의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과거의 치즈는 누리기 힘들기 때문에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높은 금리, 낮은 성장성 이 부분을 빨리 받아들이고 적응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일부 댓글 내용을 보면 기존의 저희 영상을 가지고 모든 사안을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치즈 창고에서 치즈가 줄어들고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예전보다 이 메시지를 더 세고 단호하게 전달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계속 들으시던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예전 초반에 얘기할 때는 우려였고 점점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가 이제는 저희가 주로 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현찰 확보하자, 소득 끊길 거 대비하자, 지금 가진 일자리, 사업장을 지키는 데 집중하자, 골든타임 지났다, 투자는 지금은 쉴 때다 이런 것들 위주로 주로 얘기하고 있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치즈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엄청 세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앞에서 본 생쥐처럼 그렇게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들 설마 하면서 대부분은 내심,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나마 최소한 치즈가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심각성만이라도 인식하고 있다면 나중에 진짜 문제가 터졌을 때 아,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면서 이제라도 적응해야겠다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때 가서도 곧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변화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겠죠. 이젠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흔히 나에게 유리하고 긍정적인 변화에는 빠르게 적응하지만 부정적인 변화에는 거부감이 큰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는 변화를 받아들일지 말지 더 이상 미루기도 힘들고 선택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서 오늘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욕먹어가면서 오랫동안 이야기했었죠. 이제 구조적으로 이전과 같은 세계화 시대로 절대 돌아갈 수 없고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통화량부터 불건전하게 운영되던 금융 시스템은 한계를 이미 드러내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이미 작년에 지나갔고요. 숙제가 남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올 것이 드디어 왔다고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당황하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전부터 말해왔지만 이제는 대안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이 책 굉장히 얇은 책이라 편하게 읽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 생각하면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최근에 레고랜드 사건 때문에 채권 시장에 충격을 주는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 잠깐 살펴보고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먼저 화면의 그래프를 잠깐 볼게요. 최근 5년간 AA- 등급의 회사채 금리 그래프입니다. 기업에서 경영 자금이 필요할 때, 은행 외에 이렇게 회사가 직접 자금 조달을 할 때, 그럴 때 발행한 채권의 이자율을 표시한 그래프인데요. 그리고 이런 채권에도 괜히 투자했다가 돈 떼일 걱정은 없는지 믿을 만한지를 표시한 신용등급이라는 게 있는데 AA- 등급 이상부터는 안정적이라고 해서 우량 채권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시면 올 초부터 이 우량 회사채의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세계적으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이런 물가 잡겠다고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다른 나라들까지 금리 인상을 해서 채권금리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가장 낮은 기준금리가 오르는데 회사채도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었겠죠. 네, 기준금리 오르는 속도보다 더하죠. 그만큼 회사들이 채권 시장에서 돈 빌리기가 어렵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시장 상황도 안 좋은데 이렇게 금리가 오르니까 높은 이자가 부담될 수밖에 없고요. 채권을 사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금리가 높은 건 좋은데 대신에 그만큼 시장도 기업 경영 환경도 불안하다는 의미니까 채권 매입을 통한 투자를 꺼려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채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금이 줄면서 돈이 메마르게 되고 우량 채권까지 안 팔리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수단이 막히게 된 겁니다. 일단 금리 인상기 들어서 회사들이 자금 수혈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이었네요.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안 그래도 금리 인상으로 이렇게 힘든데 채권 시장을 완전 짓밟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레고랜드 사건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중도라는 섬에 레고랜드라고 해서 테마공원이 있는데요. 이런 테마파크라는 게 사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단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만들 때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에 비하면 성공 가능성도 낮고 사업성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이 들어가는 돈에 비해 위험성이 큰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꺼려지게 되고요. 투자한다면 높은 이자를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무한정 높은 이자를 또 감당할 순 없죠. 그러면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한 게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중도개발공사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모으고 강원도에서는 지급 보증을 해줘서 이러면 강원도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증을 선 거니까 그만큼 신용등급은 올라가게 되고 낮은 이자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죠. 투자자 입장에서도 혹시나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지자체에서 대신 갚아준다니까 돈 떼일 걱정이 없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된 거네요.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낮은 이자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서 좋은 거고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혹시나 중간에 잘못되더라도 강원도가 보증을 한다니까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어서 서로 좋은 조건이다 이 말이네요. 그쵸. 근데 이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빚을 못 갚는 일이 생긴 거죠.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만든다고 중도개발공사가 진 빚이 2,050억쯤 되는데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못 갚겠다는 겁니다. 근데 강원도에서 보증한다 했잖아요. 약속한 대로 지자체에서 갚으면 되는 건데 강원도에서는 이 중도개발공사를 회생 처리해버렸죠. 그러면서 강원도가 보증한 기업어음을 최종 부도 처리했습니다. 이게 시장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사실상 정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증한다고 해서 그게 보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증할지 말지는 그때 상황 보고 가봐야 아는 거고 믿을 게 없다는 걸 시장에 알려준 겁니다. 안 그래도 경제 상황 안 좋고 채권 시장 얼어붙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신호를 줘버렸네요. 그쵸. 굉장히 안 좋은 신호를 준 거죠. 이러니 이제 아무리 우량 채권이라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채권 안 사려고 하고 채권 시장에서 신용경색, 돈줄이 마르는 자금경색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결국 10월 23일 주말에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그리고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같이 참석해서 비상경제금융회의를 열어서 이때 여기서 50조 원 플러스 알파라는 이런 유동성을 투입해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50조 원 플러스 알파만큼 정부가 채권을 대신 사주겠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더 내놓겠다고 했죠. 아니 그러면 그거 돈 푸는 거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긴축한다고 금리 올리고 난린데 반대편에서 이렇게 풀어버리면 아무런 효과 없이 금리만 올라가는 꼴이 되잖아요. 안 그래도 이제부터 그 얘기 할 거예요. 지금까지 레고랜드에서 시작된 채권 시장에서 벌어진 신용경색, 자금경색 과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사실 이번 사건이 의미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50조 원 플러스 알파라는 이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죠. 채권 시장이 살아야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지속해서 유지될 수 있고 그래야 전반적인 산업도 지키고 금융시장도 안정시킬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폭등하고 있는 물가와 환율 급등, 그리고 세계적인 통화긴축 흐름을 보면 현재 정부 입장처럼 마냥 또 돈을 풀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금리를 올리고 돈줄을 더 조여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돈을 풀겠다는 정부 입장하고 기존에 계속 돈줄을 조이고 있던, 그리고 앞으로 더 조여야 하는 그런 한국은행의 입장이 엇박자가 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정부와 한국은행의 엇박자잖아요.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지금 되게 곤란한 상황이 됐어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근데 시장의 신용 경색을 막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또 금리 인상을 멈춰야 되니까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을 맞게 된 거죠. 근데 사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통스럽더라도 금리는 계속 올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두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이번에 레고랜드 사건이 촉발한 채권 시장의 자금 경색처럼 갑자기 어딘가에서 터진 생뚱맞은 일이 그게 시발점이 돼서 마치 고구마 줄기가 딸려 나오듯이 그동안 잠재하고 있었지만 가려져 있던 연쇄적인 경제 문제들이 드러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한 번쯤은 경험해본 이야기 가지고 말하는 게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선생님 꼭 한 번씩 있죠. 수업 들어와서 진짜 얘기도 안 하고 50분 내도록 거의 계속 필기만 하다가 그냥 가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저는 학년 올라갈 때마다 이런 선생님 꼭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선생님 있었습니다. 보통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많이 그랬잖아요. 저희도 그랬어요. 아무튼 수업 시간 거의 대부분을 칠판 쪽만 보고 있다 보니까 안 자고 조용히만 하고 있으면 뭘 안 하니까 사실상 거의 자유시간이나 다름없었어요. 맞아요. 뭐 여자 학교는 잘 모르겠는데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만화책 보고 오목 두고 그랬었죠. 네, 다음 시간 숙제 안 한 거 있으면 그 시간에 하기도 했고 따로 필기한 거 검사도 안 하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공식 빌려서 필기하면 되니까 다른 거 공부하든 하고 싶은 거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반에 한 애가 만화책 보다가 걸린 거예요. 아, 또 그런 선생님 의외로 무섭잖아요. 네, 이런 선생님 특징이 평소엔 조용한데 한번 제대로 걸리면 죽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갑자기 칠판에 필기하다가 멈추고 걔 보고 공책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필기한 거 한 보자고 한 겁니다. 필기 하나도 안 되어 있겠죠, 당연히. 그쵸. 이제 푸닥거리 들어갑니다. 걔가 욕먹고 맞는 동안에 나머지 애들은 이제 바빠지죠. 전부 밀린 필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또 얘기해요. 전부 연필 놓고 손머리 올리고 공책 펼쳐놓고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합니다. 필기 검사 전체적으로 들어가네요. 그렇죠. 1분단 첫째 줄부터 하나씩 검사하면서 때리고 넘어가는데 반장이랑 공부 잘하는 애들 몇 명 빼고는 진짜 거의 대부분이 아예 필기를 안 한 거예요. 김하백님도 안 했겠죠? 했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검사하다가 선생님이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게 돼요. 도무지 필기한 놈이 안 보이거든요. 이것들이 도대체 수업 시간에 뭐 한다고 전부 다 필기를 안 했냐면서 이제 이때부터는 노트 검사하면서 책상 서랍 검사까지 하는 거예요. 와, 이거 다음 전개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쵸. 이제 시작된 거죠. 만화책은 당연한 거고요. 뒤에선 담배까지 걸린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소지품 검사죠. 맞아요. 사실 처음엔 필기 안 한 걸로 시작된 일인데 이제 애들 전부 복도 나가라고 하고 반장 부반장 데리고 대대적인 소지품 검사까지 시작하게 된 거죠. 와, 이거 생각하기 싫네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만화책, 담배 오락기에 에로 비디오 테이프까지 진짜 우리가 봐도 저걸 학교에 왜 들고 왔지 싶은 그런 물건들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물건 나올 때마다 소지품 주인 끌려 들어가서 두드려 맞는 소리 들리고 시끌시끌 하니까 옆반에서 수업하던 다른 선생님까지 나와서 뭔 일인가 오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은 다음 시간에 저희 학년 전체 긴급 소지품 검사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본드까지 나와서 정학 맞은 애도 있었어요. 아니, 무슨 도대체 어떤 학교를 다닌 겁니까? 말보다 주먹이 앞선 동네였죠. 아무튼 수업 시간에 필기 안 하고 딴짓했던 애 하나가 트리거로 작용해서 그동안 쌓여있던 문제점들이 순식간에 다 드러났던 거예요. 제가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세상 돌아가는 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들이 쌓이고 그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퍼졌는데 그게 지금껏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갔다고 해서 계속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심각할 정도로 쌓인 문제가 많다면 무엇이 트리거가 될지 언제가 될지 알 수는 없겠지만 결국 터질 일은 터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만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과도한 부채와 비효율적으로 규모만 부풀려진 사업들, 실제 존재할 수 없는 기업들이 좀비화되어서 버젓이 살아있는 문제 등 특히 지난 수년간 저금리에 기반해 엄청난 양적 완화기를 거쳤던 거품 시기 동안에 무분별하게 벌렸던 사업이나 투자들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던 각종 부정행위들이 무엇을 계기로 고구마 줄기 캐내듯이 얼마나 줄줄이 터져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돈이 말라가기 시작하고 자산 가격이 대세 하락 추세에 들어선 상황이라면 어디가 되든 부실 문제의 내관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레고랜드 문제가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무엇이 트리거인지는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의 트리거가 리먼 사태라고 말하지만 그전에도 이미 페니메이나 프레디맥, 베어스턴스 등이 낮아빠지면서 금융위기의 전조현상들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이것들을 전조현상이라고 하는 거지 금융위기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번 레고랜드가 전조현상일지 트리거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니면 더 큰 무언가가 트리거로 등장할지 그건 지나봐야 아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들은 앞으로 형태가 다른 사건이라도 비슷한 류의 사건이 더 빈번하게 나타날 거고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지금껏 가려져 있던 문제점들을 다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인 거죠. 레고랜드 사건을 단순한 개별 사건으로만 볼 게 아니라 한계에 치달은 경제 상황에서 속속 터져나오는 그런 신호들의 성격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어백님. 네, 감사합니다. 레고랜드 문제가 사실 갑자기 터진 문제는 아니죠. 수년 전부터 예고되었던 문제고 터질 일이 터진 건데 안 좋은 시기에 터진 거죠. 하지만 앞으로 터질 게 예고된 문제들은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시기에 드러날 거고 더 큰 여파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이번 레고랜드 사건은 스파성으로 받아들이기보다 흐름의 관점에서 드러나는 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금만 더 긴 안목으로 상황을 같이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